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암 자연치유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 네 번째 시간으로 책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면역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아보도르라는 그 세계적인 면역학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한 10권 정도 썼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이 한 10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고요, 이 책은. 이분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자연치유에 대한 확신을 가진 계기가 됐습니다. 다른 책들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음식은 안 좋다, 이런 방법론적인 게 많았는데, 이 책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체에 그 질병이 치유되는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파헤친 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혁명, 이 책을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산 책입니다. 책 한 권을 누구 빌려줬더니 누구 빌려줬는지 기억도 안 나고 갖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책은 빌려주는 게 아닌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권을 더 샀어요. 왜 더 샀냐면 이 책의 리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마음이 불안하거나, 지금 자연치유라는 게 병원에 가지 않는 게 자연치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 항암을 받아도 항암의 그 고통, 부작용 이런 걸 극복하고 빨리 내 몸이 면역을 빨리 일으키려면 사실 자연치유 방식의 면역을 일으키는 그런 식생활이나 이런 뭐 심리적인 거 이런 게 다 같이 병행이 되면 항암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훨씬 더 빨리 치유가 되고 치유의 그 성적이랄까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항암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이 이 암에 걸린 사람은 항암을 한다 하더라도 면역을 빨리 세우는 그 생각으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있느냐 하면,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암에 관해서는 좀 더 뭐 깊이 있게 밑줄 그어가면서 봤지만, 왜 현대의학은 병을 낫게 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전반적인 반성 같은, 이분도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거든요. 그래서 반성 같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왜 병에 걸릴까, 큰 테마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암도 두렵지 않다. 저는 이제 암도 두렵지 않다는 이 테마의 내용을 굉장히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도 낫는다. 이게 면역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토피 피부염에 굉장히 고통받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하고요. 난치병과 만성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웬만한 난치병들은 병원에서 뭐 7년 8년 이렇게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난치병, 만성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로병사의 비밀을 푼 면역학, 또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생활 방식, 이런 이제 테마로 이 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렇게 읽는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책에 제가 밑줄을 그은 부분은 주로 암에 관련된 부분인데, 암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걸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빌자면, 암 치료법 전에 원인부터 알아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내용이라, 저도 암 치료 전에 원인 분석을 저 나름대로 했던 걸 앞에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해드렸는데, 누구라도 원인 분석을 해서 그 원인 분석부터 빨리 제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암 치료의 원인부터 알자 했을 때 이 아보도르 교수가 제일 먼저 꼽은 건 스트레스입니다. 암이라는 건 뭐 질병의 황제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먹는 거, 또 생활 습관, 스트레스 이런 게 전부
종합돼서 나오는 질병이 암이다. 그런 독소가 차고 차서 나오는 질병이다 하는데, 그래서 암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제일 먼저 스트레스를 꽂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물 복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약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저 역시 그랬거든요. 감기에 걸리면 당연히 감기 걸렸을 때 뭐 어떤 사람은 감기 약을 먹으면 7일 걸리고 뭐 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 간다는 게 감기다. 그래서 약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직장에 다니면서 약을 안 먹으면 상대방한테 감기 걸린 걸 이렇게 걸룩거리는 게 보이면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좀 불편해 할 것 같고, 그런 심리가 감기 걸리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자꾸 약을 먼저 먹고 좀 이 걸룩거리는 걸 누르려고 하고, 그런 심리가 저는 좀 많았어요. 약을 많이 먹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냉방병이다. 너무 추운 데서 지금 현대인들이 거의 다 냉방병이 많다고 해요. 뭐 심지어 지하철을 타도, 저는 여름에 지하철 타면 옷이나 그 스카프를 가방에 하나 넣고 다녀요. 너무 추우면 목이라도 두르고. 이 냉방병이 정말, 이 지하철까지도 냉방병을 일으킬 정도로 시원하게 틀어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뭐 차도 마찬가지, 어디 뭐 극장에 가도 그렇고 카페에 가도 그렇고 거의 그 에어컨을 정말 너무 심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방병도 이 몸이 항상 한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 부전을 꼽고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져 있다. 면역이 떨어진 거는 앞에 있는 이런 모든 게 원인이죠. 우리가 먹는 거 이런 거에서부터 모든 게 원인인데, 이 네 가지를 여기서는 꼽고 있고요. 암 치료의 3대 요법으로 수술, 항암제, 방사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3대 요법은 지금 현재 병원에서 다 치료가 되는 과정이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요법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데, 문제점은 면역 시스템을 철저하게 억제시킨다.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암이 사라지거나 축소돼도 다시 재발을 했을 때는 맞서 싸울 내 몸에 면역이 없다는 거죠.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항암을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그분들 보면 겉에 보기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이제 항암을 한번 하고 조금 사람이 좀 기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 하고 좀 더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도 괜찮아 보여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했을 때 아주 기력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암이 온몸으로 막 퍼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 기력이 떨어지는 게 눈에 조금씩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면역이 너무 바닥에 났을 때는 암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맞서 싸울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 항암을 아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또 항암을 해야 될 암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데, 한다 하더라도 항암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항암을 나는 불안해서 항암도 하고 자연치유도 하고 싶다 한다 하더라도 내 몸이 항암제에 완전히 다운되지 않게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좀 책이나 이런 책을 봐도 되고, 또 건강관리에 관한 책 이런 걸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게, 그리고 또 경험자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암치료의 3대 요법이, 이제 이 아보도르 교수는 면역혁명에서 암치료 3대 요법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암치료법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는 면역 시스템을 확실하게 올려라. 면역 시스템을 어떻게 올리느냐, 생활 방식을 되돌아봐라.
저도 제 생활 방식을 다 되돌아봤거든요. 밤에 잠을 너무 늦게 잔 거, 너무 늦게까지 일을 했던 거, 잠이 부족한 건 피로를 풀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피로가 누적되면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무리하게 일에 집착하지 마라. 우리 세대는 굉장히 전후 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면 성실한 걸 어릴 때부터 굉장히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노는 거, 쉬는 거 자체를 굉장히 뭐랄까요, 죄책감 같은,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놀지를 못해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어도 뭐 TV를 봐도 TV를 보면서 할 일이 없을까? 마늘이라도 깔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앉아서 논다는 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에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암 환우들 중에서도 굉장히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너무 그 일에 집착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라. 근데 고민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스트레스 원인을 잘라버리면 됩니다. 저는 그걸 바로 실행을 했거든요. 스트레스 원인이 뭐였는지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장에 나가는 것도 스트레스였고요. 또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잠을 많이 못 자는 거, 새벽에 일어났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몸이 스트레스죠. 그만큼 몸이 쉬지를 못하니까 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어야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내 주변에 굉장히 좀 성격이 확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직장 사람인데 그분하고의 조금 같이 이렇게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직장을 안 나가게 되니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가족 간에도 만약에 가족의 어떤 행동, 별로 정말 어떤 분들은 남편이 이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 놓는 것도 막 짜증이 난대요.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하면 돼요. 그냥 당신은 양말을 벗을 때 이렇게 얌전하게 좀 벗어 놓으면 안 되겠냐. 내가 다 뒤집어야 된다 일부러. 그게 나는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좀 그냥 벗을 때 좀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그냥 말로 부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것. 그 다음에 또 림프구의 활동을 왕성하게 해라 그랬는데 림프구의 활동을 어떻게 왕성하게 하느냐.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100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100만 개 정도.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지만 암이 걸리지 않는 것은 이 림프구에서 면역세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활동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림프구가 면역을 이렇게 활동을 자주 하게 하려면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이런 좀 땀도 흘리고 샤워를 해서 좀 개운한 느낌도 갖고 해서 림프구 활성화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림프구를 또 이렇게 이제 증가시키는 또 중요한 건 암 환자의 심리 상태도 중요하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옛말에 기가 막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기라는 게 있어요. 기가 뭐냐면 순환되는 흐름이거든요. 이 내 몸에서 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안 좋은 일에 기가 막힌다고 하지 좋은 일에 기가 막힌다는 표현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 몸에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암 환자는 암 진단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암이 엄청 빠르게 자란다고 해요. 거기 실험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 진단 받고 굉장히 스트레스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더 빨리 자란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그렇게 막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막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차분하게 어떻게 쓰든 뭐 정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호랑이 물려가도 내가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방법이 있다고 했어. 속으로. 그러면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그때 더 폭발적으로 많이 읽느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읽었던 책들을 리뷰를 거의 못했거든요. 처음에 읽었던 책이 이런 면역혁명 이 책도 처음에 읽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심리 상태 이게 나름대로 사람마다 약간씩 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보면서 이게 많이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혔는데 만약에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에다 방송을 하면 제 유튜브를 보고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어떤 분들은 뭐 영화를 보면서 가라앉힌다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거 이래서 저같이 이렇게 뭐 암에 대한 조금의 제가 먼저 겪은 경험담 이런 걸 봄으로써 또 저분도 저렇게 건강하니까 나도 건강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자기가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림프구 증가에 필요한 게 현미를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현미에는 모든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찌꺼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드는 찌꺼기 이건 그게 100% 내 몸에서 태워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거든요. 근데 백미에는 백미를 소화 흡수시킬 수 있는 무기질이 5%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95%의 무기질 영양분을 빼버리고 밥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찌꺼기를 많이 남기고 몸에 그러니까 활동 에너지를 그만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밥을 먹어라 여기 책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야채를 많이 먹고 식물섬유 그러니까 야채 속에 식물섬유가 많고 버섯을 많이 먹음으로써 베타글루칸을 섭취를 해라. 그리고 책에는 변비를 개선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변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암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장 속에서 변에서 장벽으로 계속 독소를 쏘고 그 독소는 간으로 가고 간에서 또 몸의 혈류로 들어가고 해서 암에 빨리 자라고 면역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나쁜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특히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금방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먹기 싫어도 섬유질을 좀 먹는 습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야채에는 비타민 CA 또 나이아신 등이 많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라.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한다는 게 교감신경이 우세한 사람이 암에 잘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자율신경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주는 게 아닌 자율신경입니다. 근데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은 긴장했을 때 굉장히 내가 긴장하고 어떤 딱딱한 일, 공부 이럴 때는 약간 자율신경이 올라가고 좀 휴식을 취하고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 영화를 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고 이런 자율신경이 이게 늘 그러니까 두 개 다 평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부교감신경은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 교감신경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시소게임입니다. 두 가지가 그렇게 책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체조도 좋고 목욕도 좋다, 산책도 좋다, 혈액순환도 좋다, 웃음도 좋다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집에서 좀 어떤 때는 찌뿌두하고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또 참고 그냥 운동을 가야지 하고 나가서 햇볕을 받으면서 걸어보면 기분이 상쾌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교감신경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울하고 공포스럽고 스트레스고 이런 교감신경이 계속 우위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보다 내가 의도적으로 좀 나가서 걷고 또 저는 우리 집에 아무도 없으면
막 이 뽕짝 노래를 부르면서 혼자서 춤도 추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가족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아무도 없을 때 그래요. 그러면서 혼자 누가 가족이라도 있으면 좀 창피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부교감 신경을 올리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 치료의 3대 요법에 이 모순 또 어떤 건 해라 이런 내용이 이 면역혁명 책에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수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수술이 계기가 돼서 온몸으로 퍼져버리는, 암이 온몸으로 퍼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라 하는데, 수술하면 아무래도 칼을 대야 되고, 사람의 이 칼을 대고 피부를 절개하고 하는 과정에서 항생제 필이 들어가야 되고,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면역이 떨어지면 그 사이에 암은 확 커지기 쉽다는 거죠. 근데 전 잘 모르겠는데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초기 암이고 또 전이가 없어서 발병 장소에 딱 국한된 암, 그럴 때는 수술이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뿐만 아니라 혼도 마코토 의사가 쓴 책, 그게도 현대 항암요법의 3대 항암요법 3가지 중에 가장 권할 건 수술이다. 그래서 초기에 그 부분만 딱 뜯어낼 정도, 이게 퍼낼 정도만 되면 수술을 해라. 그러면 암을 다스리기가 훨씬 쉽다.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들어가서 몸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지금 내 몸이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면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식품도 있고 뭐 이런 심리적인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요법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한 다음에 수술하는 것도 좋겠다. 왜? 이 수술 때문에 확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런 수술도 저는 만약에 제가 수술이 가능했으면 했을 거예요. 저는 사기암이었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항암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수술 유방암 같은 경우는 요즘은 수술 그 부분만 딱 이제 처음에 저를 유방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직 그 유방에만 암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전체 CT 찍어보기 전에는 의사 선생님 그래서 그 부분만 잘라내고 국소 그 부분만 하고 다시 복원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수술 기법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소적인 데는 잘라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술 후에, 수술이 나쁜 선택이 아니지만 수술 후에 교감신경 긴장 상태를 빨리 개선해라. 이 책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림프절 제거는 권하고 싶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림프절이라는 건 암세포와 싸우는 림프구가 나오는 그 장소인데, 그걸 제거해버리면 면역이 억제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리고 이게 제거해서 암세포를 확실하게 줄이면 되는데 제거한다고 확실하게 줄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도 생각을 해라. 이 책에 나오는데, 제가 아는 암환우 여러 명이 팔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신 암환우님도 이 한쪽 팔을 이틀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퉁퉁 부어서 이게 림프절을 잘라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저도 림프절에 암 전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검사했을 때 이 겨드랑이하고 쇄골 밑으로 올라간, 목으로 올라간 림프절까지 다 전이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겨드랑이에 도도록 했던 게 제가 한 4개월, 그러니까 이게 1달 반 동안 검사를 했죠. 검사 기간 1달 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 12, 1월 달까지 3개월간 항암제 처방이 끝난 다음에 CT를 찍었을 때 암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이미 이 겨드랑이에 도드라한 게 없어졌어요. 근데 암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 그 3개월 항암제를 제가 안 먹었단 말이에요. 안 먹고 그 항암제는 갖고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자연치유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뭐 제가 누구를 뭐 같이 만나서 상담해줄 입장도 아니었고 제가 상담을 받아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책만 믿고 책대로 따라하자. 그렇게 해서 운동 열심히, 잠 푹푹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또 현미밥 먹고 생채식 하고 뭐 채식 또 암에 좋다는 뭐 이런저런 거 건강식품 이런 거 많이 먹고 했는데 그때 이미 사실은 항암제 처방은 받았지만 안 먹기 때문에 항암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 겨드랑이에 도드라한 거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림프절을 다 잘라낼 거라고 이제 저기를 하면 저라면 또 다른 분들은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저라면 몇 달 한 3개월이면 3개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이렇게 온 몸과 마음을 다 써서 내가 자연주의에 매진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걸 굳이 다 잘라서 평생을 그렇게 불구 아닌 불구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이 책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림프절 제거는 권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항암제입니다. 암뿐만 아니라 빨리 분화되는 모든 세포를 다 죽인다. 암세포, 항암제는 면역 시스템을 억제한다. 그렇게 억제하다 보면 항암제로 억제당한 이 면역 시스템이 그 이후에 암과 싸워야 되는데 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힘을 잃어버려서 죽는다. 이 항암제를 해보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침이 마른다고 그래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침이 마르고 장기의 상피세포가 충격으로 다 이게 설사를 계속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림프구 수치가 막 떨어져요. 그게 이제 그 면역이 막 떨어진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지만 또 예후가 좋은 항암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주로 어떤 거냐면 혈액암하고 또 피부암, 또 고환암 이런 건 예후가 좋다고 그래요. 항암제가. 근데 이 항암제가 예후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암 덩어리에 직접 그 항암제를 주입하는 이런 것도 예후가 좋은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암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건데 면역요법 중에 건강식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책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배가 뭐 터지도록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소화시키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근데 왜 건강식품이나 뭐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저는 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어서 소화시켜서 그 액기스를 뽑아서 먹을 수는 없어요. 그 양을 다 먹으려면 또 굉장히 많이, 녹즙만 먹어봐도 그렇잖아요. 녹즙 한 잔에, 당근즙을 만약에 한 잔을 먹는다 그러면 당근이 한 바구니, 작은 바구니 한 바구니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그걸 씹어 먹으려면 배가 너무 불려서 다른 걸 먹을 수도 없고 또 입이 아플 정도예요. 저도 씹어 먹어보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다 먹어보려고.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 이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의 이 당근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짜먹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식품을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관심을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은 내용이 있는데 폐암 치료제에 이레사라는 약이 있습니다. 항암제가. 이 항암제가 암을 굉장히 빨리 줄이는 그걸로 아주 유명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광범위하게 갑자기 많이 쓰게 됐는데 딱 1년 만에 그 죽어가는 환자가 너무 많이 속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 늦게 나타난 거예요. 이 쓰고 나서. 그러니까 이 항암제를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작용을 1년 이상 임상 실험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서 굉장히 그 부작용, 암은 빨리 줄었지만 부작용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너무 많았고 폐섬유증, 그러니까 멀쩡하게 다 나았다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폐섬유증으로 사망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항암제가 표적치료제라고 이렇게 신약이라고 했음에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이제 면역혁명 이 책에서는 항암제를 너무 신뢰하고 먹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사선 치료는 그 한정된 부분만 조사를 하는데도 면역을 많이 억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운이 빠지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그 기술이 발달해도 그 주변 조직이 같이 정상 조직도 죽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화상을 입은 거거든요. 이게 느낌이 없지만 피부가 화상을 입었을 때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내장이 그렇게 변한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감신경이 긴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이 억제된다. 근데 방사선 치료라는 건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방사선을 발견한 퀴리 부인도 암으로 죽었거든요. 몇 년이 지났을 때 책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게 할 때는 정말 항암제는 굉장히 환자가 바로 괴로움을 느끼지만 방사선은 전혀 괴로움을 느끼지 않지만, 이게 두고두고 그 부작용과 그걸로 인한 다른 암이 발견되는, 혈액암이나 이런 걸 또 발견되는 이런 게 방사선이 더 심각하다, 방사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외에도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게 조언이 나오는데, 노인들의 암은 70세에서 한 90세 정도, 이때는 그 세포 재생이 매우 느리고 암 자연 퇴치가 더 쉽다고 그래요. 좀 이렇게 몸 면역을 빨리 개선을 시키면. 그래서 노인들의 암에는 굳이 병원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자연치유를 권한다, 더더욱 자연치유를 권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암이 생긴 부위에, 우리가 암이 만약에 저는 유방암이고 어떤 분은 뭐 목에 임파암이 뭐 목에 있는 암도 있고 뭐 귀에 있는 암도 있고 설암도 있고 뭐 생긴 거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암이 생긴 부위에 혈류를 증가시켜서 산소를 빨리빨리 보내주면 정상세포가 암세포에게 암세포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산소를 빨리 집중시켜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슴과 겨드랑이에 그 암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슴 운동을 하고, 또 폐에 암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심호흡을 하고 폐를 이렇게 활짝 열면서 심호흡을 해서 산소를 최대한 깨끗한 산소를 많이 집어넣어라. 그래서 폐암이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공기 좋은 데로 가서 사는 게 좋다고 대부분의 많은 그 이제 선배 암화 누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혈류를 통해서 산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운동을 나가지 못한다는, 집안에서도 요즘 며칠은 뭐 너무 그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운동을 못 갔는데 그 집안에서 108배를 했어요. 네, 108배를 한꺼번에 하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20회, 좀 쉬었다가 책 좀 읽다가 또 20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격을 두고 나눠서 그런 108배를 해봤는데, 그 절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책에는 림프구가 너무 많아도 암에 걸린다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림프구가 면역을 올려주는데 너무 심하게 올려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히 이게 이 시소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림프가 너무 올라가서 많다는 건 긴장이 너무 없이, 쥐씨름에도 나오잖아요. 너무 아무 자극을 안 준 지가 자극을 받고 피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들어준 그 쥐보다 아예 자극 안 준 쥐의 그 그룹에서 암이 더 많았다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너무 긴장 상태 없이 느긋하게 그냥 있으면 암에 걸리기 쉬우니까 어느 정도는 너무 림프구가 림프 검사를 했을 때 높게 나오면 뭐 침, 뜸 이런 게 림프구를 좀 낮춰주는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또 쉽게 치유되고, 림프구가 너무 높아서 나온 그 암 환자들이 쉽게 암이
치유된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아마 그 림프가 높아서 암이 걸리는 것도 있고 낮아서 걸리는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 그 암의 내용에 따라서 치료법이 약간씩 다르다는 것도 좀 공부를 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암에 걸리거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분은 이 책 면역혁명,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